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과 맞물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내연기관 신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중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GM,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차 등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부터는 8개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모델만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GM은 2035년 이후 휘발유와 디젤 엔진차의 생산과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270억 달러 약 30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는 2030년부터 전 차종을 전기차로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터리 전기차 부문에만 4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체들뿐 아니라 국가들도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로 했고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함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일본의 한 토크쇼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전기차에서 뒤처졌을까란 질문에 전기차는 만들 때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비싸서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보조금이 없다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첫 대화도 뭔가 이상한데 다음 질문부터 말문이 막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전기 자동차가 노리는 것은 일본차 배제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유럽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전기 자동차를 응원하면서 일본이 탑을 달리는 하이브리드를 배제한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를 계속 판매하면 일본 차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을 합니다. 또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자동차 브랜드가 많은데 하이브리드는 토요타와 혼다가 압도적으로 강해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수익이 다소 적더라도 최대한의 성장과 함께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으며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머스크의 바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 애플 등 내로라 하는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료는 바로 코발트와 리튬인데요. 전기차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축인 양극의 기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리튬과 산소가 결합한 리튬 산화물 중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인 두 원료는 4차 산업혁명의 다이아몬드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 원료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발트는 지난 2015년 톤당 3만 달러에서 올해 8만 달러 이상으로 같은 기간 리튬은 톤당 6천 달러에서 약 2만 달러로 각각 3배나 뛴 것입니다. 특정 원자재들의 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이례적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원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상당수 채굴됩니다. 코발트는 전 세계 매장량인 700만 톤 중 약 60%인 340만 톤이 콩고에 매장돼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래 스마트폰용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주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이 스마트폰 제작에 쓰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비롯한 BMW, 폭스바겐 등 굵직한 자동차 기업이 최근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용 배터리엔 스마트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코발트가 사용됩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는 약 8g이지만 전기차 한 대용 배터리에는 1000매 이상 많은 코발트가 쓰입니다. 전기차 생산이 늘수록 시중의 코발트는 대폭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최근엔 수급 불균형까지 벌어졌는데요. 코발트는 중국과 스위스 글렌코어 등 소수 기업이 유통을 독점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헤지펀드들은 물론 여러 기업 정부까지 나서 사재기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중국을 수급 불균형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40%를 소비하지만 매장량은 전체 20%에 불과합니다. 자국 생산만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공급망 지분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코발트와 리튬의 블랙홀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코발트 확보를 위해 콩고에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콩고에 매장되어 있는 코발트가 바닥이 난다면 중국으로서도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세계 코발트 물량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올해 초부터 코발트 시장에 대한 국가 독점을 강화하면서 공급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콩고는 내전과 부족 간 갈등이 잦아 최근 3에서 4년 사이에도 수차례 코발트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자주 발생하면서 코발트가 분쟁 광물로 지정, 국제 거래에서 제한을 받는 점도 공급난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를 제거한 코발트 제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8일 발표한 2019년 임팩트 보고서에서 테슬라 배터리는 코발트 비중을 낮추고 니켈 함량을 높인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코발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 같은 코발트 공급 제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코발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LG화학은 GM과 손잡고 코발트 비중을 10% 미만으로 내린 NCMA 배터리 얼티움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LG화학 3원계 배터리는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의 비율로 만든 양극재를 사용해왔습니다. LG화학은 올해부터 GM 전기차 볼트 EV에 니켈 비중을 70%로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10%로 내린 NCM712 배터리를 적용하고 2022년형 볼트 EV부터 얼티움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발트를 완전히 제거한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현한 업체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발트가 없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사용 중이지만 LFP 배터리는 출력이 낮고 무거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니켈이 들어가야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며 테슬라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일부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LFP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은 대신 성능이 떨어져 대세로 자리매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는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코발트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금속을 찾는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코발트를 대체할 원재료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터리 가격이 치솟아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코발트가 없는 LFP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 시대는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장의 성패보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하며 배터리의 성능, 신뢰성, 안전성을 한층 진보시킨 제품을 선보여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원자재 부족 사태를 대비해 다른 공급망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포스코가 투자한 R&D나 리튬 염호의 추정 가치도 크게 올랐으며 포스코는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리튬과 니켈 사업을 확장해 2025년까지 2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R&D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의 누적 매출 추정치를 103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2018년 호주 갤럭시 리소시스로부터 인수할 때 가격 2억 8천만 달러의 300배가 넘고 지난 3월 발표한 누적 매출 추정치 35조 원의 3배 수준입니다. 포스코가 평가한 염호 가치가 뛴 것은 매장된 리튬 추정량이 늘고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한 면도 있지만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큽니다.
포스코는 리튬과 니켈을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포스코는 2025년까지 리튬 11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춰 연 매출 1조 7천억 원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영호에 더해 호주 필바라사에 지분을 투자해 앞으로 연간 약 32만 톤의 리튬 광석을 공급받는데요. 올해 4월 출범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리튬 광석을 활용해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계획이며 2023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남 광양시 율촌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연간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니켈 역시 2025년까지 총 11만 톤의 생산 체제를 갖춰 매출 1조 2천억 원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 화유 코발트와 합작해 설립한 포스코 HY 클린 메탈의 리사이클링 공장은 내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부터 포스코가 자회사 SNNC와 함께 전남 광양제철소 내에 짓고 있는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또 호주의 니켈 광업 재련 기업 레이븐소프 지분을 30% 확보해 2024년부터 니켈 가공품 32,000톤도 매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원자재 다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에 국빈 방문을 하며 원자재 협력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폴더블폰의 인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폴더블폰 하면 삼성의 Z 플립과 Z 폴드가 바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여름에 Z 시리즈 3를 내놓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Z 시리즈 3는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지난 9월 말까지 2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21년 폴더블폰 판매량은 900만 대로 예상되는데요. 20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 90%로 폴더블폰에 대한 삼성전자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독주체제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특허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 위아래로 접는 방식의 폴더블폰과 관련된 특허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접는 방식은 위아래로 Z 플립과 동일하지만 Z 플립과 달리 정사각형의 모양이라고 전해졌으며 이외에도 돌돌 말 수 있는 방식의 롤러블폰 특허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S 폴더블 관련 영상도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실 폴더블폰의 기술 핵심은 아웃폴드와 인폴드인데요. 사실 인폴드의 경우 제대로 접히면서 디스플레이의 곡률은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두 번 접히는 폴더블폰의 경우 아웃폴드와 인폴드 기술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성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무궁무진한 상태입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독주체제가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관련 경쟁사들 중 폴더블폰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인해 아예 포기를 선언한 업체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2년간 폴더블폰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오던 구글과 새로운 폴더블폰 출시를 중단한 TCL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는 새로운 방식의 폴더블폰을 출시하고자 기술 개발과 제품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폴더블폰이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접는 행위는 과거의 폴더폰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굳이 폰을 접을 필요가 있냐? 접으면 그대로 자국이 남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20만 번을 접어도 끄떡없는 폴더블폰이 탄생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의 독주를 막기 위한 여러 기업 중 애플의 전망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애플은 한때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 샘플을 삼성에 요청했다는 루머도 돌며 애플의 폴더블폰의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늦어도 2023년에는 애플의 폴더블폰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현재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오는 2023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추격에 나섰지만 애플은 아직 폴더블폰 양산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15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로스영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2024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폴더블폰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애플은 2016년부터 꾸준히 폴더블폰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해왔고 또 폴더블폰 개발을 위해 LG 디스플레이와 협업하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습니다. DSCC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260만 대로 전분기보다 215%,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했으며 4분기 폴더블폰 출하량이 380만 대로 전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45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판매가 흥행가도를 달리는 데 힘입은 성장세라 해도 무방합니다.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삼성전자와 힘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갤럭시 폴드 초기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삼성은 거의 경쟁하지 않고 3년간 오류를 수정해왔다며 애플이 2023년 또는 2024년 폴더블폰을 출시한다면 수년간 폴더블 기기 관련 전문 기술을 축적한 삼성과 경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화웨이도 폴더블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19일 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오는 23일 새 폴더블폰 P50 포켓을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P50 포켓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처럼 상하로 접히는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폰입니다. 한편 화웨이가 폴더블폰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2019년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메이트 X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대세가 됐고 화웨이는 아웃폴딩 방식을 포기했으며 화웨이는 올해 초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메이트 X2를 출시했지만 300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또다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93%에 이르지만 화웨이의 점유율은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갤럭시 Z 플립을 닮은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폰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아성에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P50은 기린의 9000 포지나 스냅드래곤 888 버전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탑재하고 5G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Z 플립 3보다 약간 큰 6.8인치이고 화면 주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힌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포도 오는 23일 폴더블폰 파인드 N을 중국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포가 최근 자사 최초 폴더블폰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등 경쟁사 제품은 주름이 많고 내구성도 한참 떨어진다 라며 삼성전자 폴더블폰을 저격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미래는 폴더블폰의 경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성능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각국과 기업들의 반도체 확보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다면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화를 먼저 쓰며 선두를 잡은 데 이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도 초격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달리고 있으며 파운드리 반도체에서도 대만의 TSMC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삼성은 절대 자신들을 넘지 못할 것이라 했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을 본다면 삼성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 IBM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미터 공정으로 칩 생산을 맡긴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IBM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신규 반도체 디자인도 발표했습니다. 15일 IBM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5나노 칩은 IBM의 서버 플랫폼에서 활용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IBM이 삼성 파운드리 7나노미터 공정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칩은 올해 초부터 IBM 파워10 서버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올 초 공개한 IBM 텔론 프로세서 역시 IBM 설계로 삼성에서 제조했습니다. IBM이 삼성전자와 미국 뉴욕 올버니 나노테크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했다고 전한 수직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활용한 신규 반도체 디자인 VT팻은 기존 핀팻 공정 대비 전력 사용량을 85%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반도체는 한정된 영역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야 하는 기술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세 공정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는 있지만 수평으로 배치되는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 곧 물리적 한계에 닿게 됩니다.
VT팻은 기존처럼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인데요. 한정된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는 게 IBM 설명입니다. 무케시 카레 IBM 리서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업계가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BM과 삼성은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의 혁신은 물론 하드테크를 추구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IBM은 손톱 크기 공간에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 2나노미터 공정 기반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IBM 외에 최근 스위스 반도체 업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로부터도 스마트폰용 MCU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U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자동차에서 신호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계약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삼성전자의 16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전까지 ST마이크로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했던 물량을 삼성전자에 위탁했다는 점에서 향후 MCU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딴 수주를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TSMC 추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의 올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52.9%와 17.3으로 격차가 크지만 선단 공정으로 불리는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10나노 이하 시장 비중은 2019년 4.4%에서 2024년 29.9%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이미 양강체제로 굳어진 10나노 이하 시장에서 향후 초미세 공정이 더 진행되면 점유율 구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미세 공정을 넘어 초미세 공정 시대입니다. 초미세 공정인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양산하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현재 양산은 5나노를 넘어 3나노 공정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나노 반도체 공정을 2025년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 공정에 우선 적용해 얻은 양산 기술을 활용해 수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ASML의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납품업체 구조상을에 위치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과 한정적인 생산 대수로 주문자인 감마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마저 쥐락펴락하는 슈퍼홀로 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40년 전 삼성전자가 ASML 인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 발간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년사에는 김광호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터뷰가 담겼는데요. 인터뷰에서 김 전 부회장은 1982년 필립스가 삼성전자의 ASML 인수를 제안해 현지 실사를 위해 미국 본사를 찾았지만 당시 ASML은 업력이 짧고 삼성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며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구현 기술을 따져보면 안타까움이 남기도 한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은 장비를 가져갔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ASML 네덜란드 본사를 직접 찾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최근 7나노 이하 공정에서 필수인 EUV 노광 장비 확보전에서도 TSMC에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대당 2천억 원 이상의 고가에도 물량이 많지 않아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ASML 매출에서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 비중이 39%로 한국을 앞섰지만 올 1분기에는 한국 비중이 44%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삼성의 폴더블 독주와 반도체 혁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